이번 시간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파트에는 법률 행위라는 걸 배울 텐데요. 법률 행위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의 이렇게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다 법률 행위입니다. 그리고 법률 행위가요.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건, 그 다음에 효과 해가지고 법률 요건 하면서 케이스를 보면서 이게 매매 계약이다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발생을 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이 요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인데요.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 이 법률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시를 했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 법률 사실은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의사표시와 매수의 의사표시가 합쳐져서 매매 계약을 이뤘고 그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혀보면, 이걸 확장해서 보면, 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인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매매 계약은 의사표시가 양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매도 의사표시와 매수 의사표시 합치인데, 대립하는 의사표시죠. 양 당사자가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치. 그래서 의사표시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의사표시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하나인데 그것이 법률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의사표시가 하나인 경우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여러 개예요. 계약처럼 여러 개인데 계약 같은 경우에는 대립하는 의사표시인데 합동행위라고 하는 이 법률행위 일종은 그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의사표시가 수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라는 걸 배우는데 이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계약, 합동행위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시하냐면 의사표시가 다 필요한 행위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법률 요건이다. 그게 법률 행위입니다. 그게 이제 정의인데 이게 이제 법률 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개념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법률 행위를 배우는데 법률 행위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책으로 가서요.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아까 법률 효과였죠. 이걸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잖아요.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이게 법률 사실이었는데 의사표시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같은 얘기겠죠. 무엇이냐? 이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다. 그리고 법률 요건인데 이게 이제 법률 행위가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률 행위에는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성은 이 법률 행위는 뭐 방금 얘기했잖아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 계약은 대립하는 의사표시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동행위는 수개의 의사표시인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특성이 1번은 이해되셨고요. 하지만 이 법률행위가 아까 이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인데 이 법률 요건이 법률 행위의 행위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법률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법률 사실들이 합쳐져 가지고 법률 요건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의사표시지만 의사표시 외에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한번 보시죠.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금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 외에 의사 합치도 있어야지만 계약금의 인도가 플러스 계약금 인도가 법률 사실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법률 요건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플러스 돼 가지고 어떤 다른 요소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관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 법률의 요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 행위, 방금 그 법률 행위를 봤었는데요. 법률 행위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계약이라고 생각합시다. 법률 행위에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지만 이것은 주류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대부분 다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그러니까 계약이 어떤 식으로 성립을 하고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고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단계를. 법률 행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똑같은 일입니다. A 아파트 1억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을은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는 목적이고 이게 법률 효과죠. 이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받으려는 법률 효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받으려면 이 매매 계약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지 궁극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게 2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우선 성립을 해야 합니다. 성립을. 그 다음에 그 성립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유효가 돼요.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성립했으니까 법률행위는 유효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근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한번 점프를 하고 넘고 그 다음에 이 유효 요건을 한번 점프를 해야지 궁극적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립과 유효 요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은 이 세 가지의 요소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은 특별한 거니까 조금 이따 보고요. 이제 일반 성립 요건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성립 요건은 우선 당사자 이 세 가지를 검토한다고 했어요.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우리가 이제 계약이었으니까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 이런 게 의사표시가 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존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존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예에서 더 이상 뭐 쓰지 않을게 갑을 이렇게만 쓸게요. 이 갑을이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제 선으로 이제 어떤 관계를 표시한 건데 매매계약 관계를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목적, 그러니까 이 어떤 아파트를 팔고자 하는 법률행위 목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립을 했으면 유효가 된다고 했죠. 근데 성립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 성립을 하는 경우만 봤는데, 근데 만약에 갑이 딱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계약 전에 사망한 자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이 사람은 2020년에 죽었는데 2024년에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서 이상한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존재를 하지 않는 판단을 하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매계약 의사표시가 있긴 있는데 이 의사표시가 좀 이상해요. 이 사람은 그 팔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안 사겠다는 얘기가 의사표시에 나와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불타 없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계약 성립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립을 안 하면 이 유효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립을 안 했구나.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 안 했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예처럼 성립은 했어요. 성립을 했습니다. 이제 성립을 한 단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를 맺었습니다. 성립을 했어요. 이게 다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성립을 했는데 이번엔 유효 요건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성립을 하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냐? 이 사람이 있긴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게 무슨 경제적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의사표시를 했을 당시에 이 사람이 거의 정신병에 있었어요. 정신병이. 아니면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그걸 명정자라고 하는데 술에 너무 취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의사표시가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 당사자가. 그걸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행위 능력과 의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긴 있는데 하자가 있어요. 의사표시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부분에서 계속 배울 텐데 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 통정 허위에 의한 의사표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 이게 실현할 수 없는 법률행위다거나 아니면 그 법률행위 목적이 반사회 질서적인,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거래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둘 다 이 성립 요건, 그 유효 요건 둘 다 이런 판단을 받는데 성립은 존재만으로 일반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존재가 있으면 성립을 하는데, 성립을 하면 일반적으로 유효가 돼요. 하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의사표시 알맹이 없거나 아니면 법률행위 목적이 뭐 반사회 질서라거나 아니면 강행법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에 위반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갑은 일본에
예, 일본에서 한국인 을을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소재한 자신의 A 건물을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 건물이 증여하기로 한 그 계약 성립일, 이게 증여하기로 한 게 계약을 성립한 날이죠. 성립. 계약 성립 한 날 전에 화재로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 없어졌다는 얘기죠. 소실된 상태라면 증여계약이 성립하는가? 이런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약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증여자예요, 증여자. 증여를 받는 걸 수중이라고 하는데 수중자입니다. 그리고 A 건물이죠. 이렇게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했는데 이 증여계약을 맺을 당시에 이 성립, 아까 우리 쭉 표가 있었잖아요. 이 성립 전에, 성립 한 달 전에 이쪽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물건이, 그러니까 A 건물이 화재로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립 요건을 한번 이렇게 봐야겠죠. 먼저 성립 요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에서. 그러면 이게 당사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어요. 증여를 한다는 의사표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계약 성립 전에 불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아까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 목적이 성립 전에 불능이 된 겁니다. 불능. 그래서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법률행위가 성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번 바로 볼게요.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A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증여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 건물이 불타 없어진 건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성립은 했겠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해야 하는데 아까 법률행위 목적이 반사회 질서적이거나 아니면 강행법규에 위반한다. 한마디로 좀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A 건물을 증여하는 것은 우리 법 질서가 허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효 요건에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립은 했지만 무효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들어와서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성립을 해야 하고요. 먼저 성립을 해야 하고 1단계, 그 다음에 유효해야 합니다. 2단계. 그래서 성립 요건은 유효 요건의 성결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립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유효 무효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화재로 불타 없어진 A 건물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유효 무효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표에서 성립 요건을 잠시 봤었는데 성립 요건은 아까 당사자, 의사표시, 법률행위, 존재만으로 성립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 성립 요건은 나중에 배운다고 했죠. 여기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냥 안 보셔도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시험범위랑 관련이 크게 없어요. 보면 어떠한 법률행위는 반드시 어떤 형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언이라고 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유언하면 그냥 A4 용지에 어쩌고저쩌고 쓴다고 유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벌이 유언장을 작성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언 보면 변호사가 막 나와요. 변호사가. 그죠? 왜 그러겠어요?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A4 용지에 조용히 밤에 혼자서 어쩌고저쩌고 쓴다고 해서 유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요식행위, 요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격식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식이 요구되는 행위. 이 격식이 요구되는 요식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행위랑 다르게 특정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형식이 구비되어야지 성립 요건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그 잠시 봤던 계약금 계약, 이것은 요물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건이 필요한 계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고 했죠. 매도 의사표시, 매수 의사표시 다 이렇게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데, 이런 계약금 계약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계약을 맺어야 돼요. 아, 이 물건이 1억인데 계약금을 10%로 합시다. 이런 계약금을 맺을 때,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먼저 막 계약금 줘야 하잖아요. 계약금을 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줄 때. 그래서 물건의 인도, 그러니까 뭐 돈 10%겠죠. 주로 10% 하니까요. 이게 특별한 성립 요건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립 요건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유효한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효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증 책임, 우리가 법원에 가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입증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유효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입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성립만 하면 바로 유효인데 입증할 거 필요 없잖아요. 성립하면 유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립을 하면 유효니까 뭐 유효인 걸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무효를 자기가 뭐 별다른 행위를 할 필요 없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를 입증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유효 요건 해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당사자가 능력자라고 했죠. 능력자, 그리고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일치,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그리고 아까 법률의 목적이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올바른다는 얘기고, 적법하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겠죠. 뭐 태평양에 빠진 반지 하나를 건져달라는 어떤 계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그런 계약은 한마디로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태평양에 있는 반지를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법률의 목적이 확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목적은 이거구나 해야지, 법률의 목적이 되게 애매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효 요건에서도 특별 유효 요건이 있는데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민법 총칙에서 대리라는 파트를 배웁니다. 대리를 배우는데 한번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 갑이 A 건물 소유자인데 그 물건을 팔고 싶어서, 그 물건이 이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고 이 건물은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뭐 부산의 어떤 현재 시세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부산 사는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건물을 팔아달라는 그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요. 네가 한번 이 물건을 팔아봐라. 이렇게 편하게 하면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했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A 건물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매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러면 당사자가 이렇게 을과 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예요.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돈을 이 사람한테 물론 주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당사자니까 갑과 병이 당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대리행위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이 건물을 팔 생각이 없었어요. 갑은. 이 사람은 친척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물건을 어떻게 팔으면 자기한테 좀 뭔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안 줬죠. 이런 경우를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이거 조만간 나오는 시험범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권 대리 행위예요. 무권 대리 행위인데 이게 이제 지금 특별 유효 요건 설명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 행위가 돼서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그러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요건이겠죠. 그래서 이런 대리로 통해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대리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유효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제나 일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대리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 유효 요건이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됐어요. 대리권의 존재, 특별 유효 요건. 그다음에 또 이것도 이제 민총에서 우리 이제 곧 배울 민총에 나오는데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게 조건이겠죠. 그리고 뭐 2년 뒤에 자동차를 사주겠다. 기한입니다. 그게 이런 행위에서는 이 조건이나 기한이 달성을 해야지, 조건 기한이 달성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이게 특별 유효 요건이다. 왜 특별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조건이나 기한이 안 붙어 있는 법률행위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률 행위에서는 이런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특별 유효 요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토지매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여러분 이제 부동산 중개사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계속 뭐 다른 과목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그 지역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막 지가가 상승을 막 한다거나 뭐 이런 데가 있죠. 근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공적인 그 재화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이런 투기적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허가가 필요한 토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이 허가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토지거래하는 것도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판례만 잠깐 보고 이제 쉬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지. 판례만 잠깐 볼게요. 근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유효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등기를 하려고 했을 때 등기소에 가서 이 자격 증명된 걸 내야지 등기가 되는 등기의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뿐이지 법률행위의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취득하는 자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 갈 당시에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걸 부정하려는 사람이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는 행위니까 이거 무효가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법률행위 효력이랑 관련이 없다 하기 때문에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소송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법률행위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률행위를 지금 배우고 있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법률행위는 뭐라고 했죠?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실까요? 법률행위는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그 법률행위의 분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것은 의사표시의 수,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라고 했어요. 그 의사표시는 대립하는,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방향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대립하는. 그래서 매도의 의사표시, 이쪽은 판다는 얘기고 이쪽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계약들은 다 계약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계약 쪽의 시험 범위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고 교환하는 사람들이 양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A 목적물을 B에게 주고 을에게 주고 을은 자기의 목적물을 갑에게 교환하는 형태, 이런 계약들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계약은 뭐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합동행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건 어차피 워낙 계속 나오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독행위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합동행위는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 한 사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정관을 작성을 하고, 사원총회를 열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수인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한 회사를 만들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합동행위다. 왜냐하면 회사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입니다. 단독. 그런데 이 단독행위는 또 나뉘어져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우선 이거 먼저 할게요. 중요한 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언을 한다고 그랬죠. 유언을 이게 물론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변호사가 상대방이 아니에요. 자기 의사표시.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적을 뿐이지, 형식이 그렇다 할 뿐이지, 이 유언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없습니다. 특정 상대방한테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니까 세상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유언, 그리고 유언에 따른 증여, 유증,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합동이라고 했는데, 재단법인은 이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가 재단법인을 그런 거죠. 주로 녹색기후연대 재단법인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재단법인이고 그런 건데, 이것은 일정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증을 하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설립자가 돈만 있으면 돼요. 어떤 여러 사람이 함께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 여기 소유권 포기 있잖아요. 자기 소유권을 그냥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 포기도 상대방이 없는, 그러니까 이 물건을 그냥 나 이제 이 물건 필요 없어, 그냥 딴 사람이 갖든 말든 상관없어 하면서 그냥 딱 놨어요. 소유권 포기잖아요. 소유권 포기가
특정 상대방한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한테, 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같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소유권 포기가 있는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이것도 재산이죠, 재산. 재산을 그냥 뚝 자기 재산에 대해서 뚝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특정 상대방한테 던져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던져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비슷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포기와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유언, 이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끔 보면 이걸 그냥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의, 취소, 철회 이렇게 외우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이걸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동의와 취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근데 미성년자 소유의 A 건물이 있어요. 그걸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겠죠. 이게 법정 대리인입니다. 친권자, 부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계약을 하면 취소가 되는데, 이분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주면 이 계약은 이 갑이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의라는 요소는 을 혼자서 갑한테 동의를 주는 거죠. 갑이 동의에 대해서 승낙을 하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상대방이 있는데 을의 단독행위죠. 의사표시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의사표시 하나예요. 을이 동의를 했어요. 여기서 동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리고 여기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 갑도 취소할 수 있고 을도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이 사람한테 하는 거겠죠. 계약의 상대방한테. 을도 취소할 수 있고 갑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병한테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있는 갑의 의사표시 또는 을의 의사표시. 하나입니다, 하나. 병이 동의를 해, 병의 어떤 의사표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냥 취소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동의 취소는 이렇게 하나의 사례에서 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철회는 뭐냐면, 그래요. 한번 이것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을한테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했어요. 편지는 2, 3일 걸리나요? 2, 3일 걸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의사표시가 이 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을한테 이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편지는 2, 3일 걸리니까요. 도달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지금 편지에 써놨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철회를 할게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을한테 도달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갑이 을한테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을이 어떤 그 의사표시를 도달을 받아야지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이해관계가 아직 안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회도 상대방 있는 갑의 단독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추인은 조금 이따 뒤에서 한번 다른 파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패스를 하고요. 해제는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해제. 해제는 뭐냐면 계약에서 나옵니다. 계약. 아까 취소 같은 경우에는 꼭 계약이 아니더라도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아닌데 이 해제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취소와 해제의 요건은 달라요. 할 수 있는 사유는 다른데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요소로 합니다. 요소. 을이 매수를 했으면 이 사람 반대급 부적으로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채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요.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갑은 한 번 더 달라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최고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해제. 이렇게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때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해제는 계약에서만 나오고 그런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인 의사표시, 해제라는 의사표시로 이 계약을 없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제도 단독행위겠죠. 갑이 단독으로 을에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다 시험 범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 취득시효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이 이게 을토지예요. 을소유 토지인데 갑이 자신의 그 소유 토지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20년간 갑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러니까 평온공연이라는 것은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이라고 믿은 데에서 과실이 없으면 20년이 지나면 이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걸 포기한다네요. 아까 소유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그냥 이거 더 이상 필요 없어 가지고 나는 내 소유권 안에 이렇게 놓는 거랑 이건 상대방이 없는, 그러니까 전 사람한테 그냥 다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갑이 을에게, 본래 소유자 을에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점유를 했는데 이게 네 땅이었구나 하면서 나 이게 취득시효 내가 없는 걸로 할게, 포기를 할게. 이것은 을한테 하는 겁니다. 을한테. 그래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 아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겠죠. 그래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는 좀 뒤에서 볼게요.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매도인 갑은 A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계약 시 계약을 하면 이제 10% 계약금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이렇게 줬어요. 계약금 10%를 을이 가격에 지급을 하였으며 계약금은 10%는 지급을 했어요. 계약은 아까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돈을 직접 줘야 한다고 했죠. 주면서 계약금 계약을 한 거죠. 하면서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잔금은 2달 뒤에 이게 치르기로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넘겨받겠죠. 그래서 잔금 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동시에 하기로 했답니다. 잔금일이 됐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죠. 잔금일이 되어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을 하였으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를 했습니다. 잔금을 매수인이 주면서 갑은 등기 서류를 넘겨받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을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가지고 소유권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우리가 의무부담행위랑 그 다음에 처분행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의무부담행위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행위. 그리고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채권행위가 뭔지 물권행위가 뭔지 막 이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그냥 관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채권행위, 물권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권행위는 물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채권행위는 뭐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냥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채권이 발생을 하죠. 갑과 을 사이에 이 사람이 매수이니까 어떤 채권이 발생하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채권, 소유권 이전 채권이죠. 소유권 이전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이 사람은 반대로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죠. 현재 소유권은 여전히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행위에는, 이런 채권 행위는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채권 행위의, 그러니까 의무부담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서 별도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의무부담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건 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채권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행위. 근데 이제 매도인이고 매수인인데 이 매매 계약을 했다고 했죠. 매매 A 건물. 이 채권행위인데 현재 이 상태는 채권행위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A 건물이 갑의 소유여야겠죠. 일반적인 거래는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채권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채권행위는 다른 사람 물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좀 상식에 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A 건물이 병소유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 계약이 만약에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뭐 2월 1일 날 2024년 2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계약은 24년 1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소유 A 건물인데 갑이 그것을 현재 매매 상태,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이겠죠. 이 거래에서는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걸 넘겨받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넘겨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병소유인데 A 건물이 매매 계약을 맺었고, 이 사람은 현재 매수인인데 그 병이 이제 이행할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타인 권리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행위는 타인 소유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그 사람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을 못 받으면 이 을이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떤 뭐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뭐 갑한테 책임을 물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의무부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의무부담행위고 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리고 무권리자, 그러니까 아까 갑은 병소유였던 현재는 무권리자잖아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행위도 채권행위로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계약이 유효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에서 보면요, 이제 물권행위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권행위요.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권이 됐든 지상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뭐 저당권이 됐든 이게 이제 우리 나오는 물권들인데 이 물권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이 개념도 잘 이해를 해보세요.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잔금을 주면서 이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이걸 교부를 했다고 했죠. 이것은 제일 처음에 계약이랑 좀 달라요. 이 서류를 넘겨주면서 서류를 넘겨줘야 돼요. 이게 물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부, 등기권리증이겠죠. 등기권리증을 이 사람이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겠다는 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권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는 서류를 교부했으니까 끝났죠. 갑은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서류를 교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채권 행위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서류가 갑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갑이 가져야지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행위는 무효입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물권 행위.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데 자기가 위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넘겨줬던 얘기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물권 행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이제 처분행위, 그러니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이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서 이것은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유효한데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이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직접 넘겨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소유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제한물권 설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을 설정을 하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권리증을 은행에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제한물권, 담보물권이든지 아니면 뭐 지상권, 그 용익물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등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유권 이전 행위, 제한물권 설정 행위, 이런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로서 반드시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 행위와 다른 특징이겠죠. 뭐 중물권 행위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요. 설명 대충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권을 대상으로 했죠. 하지만 물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물권 대상이 아닌 물권행위라고 보면 돼요. 뭐 아까 물권 대상이라고 하는 뭐 소유권, 지상권, 뭐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것은 물권인데 그 물권을 대상으로 행위를 했으면 물권행위라고 하지만 성격은 같은데 물권 대상이 아니면서 물권행위다.
이게 채권 양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채권 양도에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예요. 근데 이건 채무자겠죠, 이 사람은요. 근데 갑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병한테 계약을 맺어가지고 넘깁니다.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해요. 채권 양도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채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 의사표시만으로 끝나요, 이것은. 왜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산도 의사표시에 인도라는 직접 주는 행위가 있어야지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넘겨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채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채권이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가 의사표시 하나만 딱 하면 바로 넘어가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양도 행위가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데, 물권 행위는 물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채권 양도는 채권 어떤 금전 채권을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준물권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이것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 다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아주 쉬운 내용들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법률 행위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식행위 우리 봤습니다. 불요식행위가 있어요. 요식행위라는 것은 형식이 요구되어 있는 법률행위, 불요식행위는 반대로 형식이 필요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들은,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효식행위입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행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식행위는 어떤 행위들이 주로 있냐면 격식이 필요한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시험범위 아닌 가족법상 행위, 혼인을 하는데, 입양을 하는데 어떤 격식이 필요하겠죠. 뭐 우리가 알기로 혼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 두 사람이 이렇게 서명을 해가지고 이런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인행위, 입양행위는 그 격식에 맞게 해야지만 그 법률행위로서 성립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가족법상 행위, 그리고 법률행위의 명료성이 특히 중요한 명료한 행위. 그러니까 유언을 하는데 그게 명료해야겠죠. 그래서 이 유언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로 가족법상 행위 아니면 상속법적 행위 이런 것은 요식행위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그 시험범위에 있는 것은 다 불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상행위, 무상행위가 있는데,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상이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연, 금품을 지출함, 제가 여기 써놨어요. 금품을 지출함이 필요한 행위가 유상행위고, 금품을 지출함이 필요 없는 행위가 무상행위인데, 대부분 행위는 유상행위겠죠.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무상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증여, 사용대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쉬운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대차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계약이 있어요. 대차계약이. 우리 민법에는 대차계약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임대차, 그 다음에 우리들의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사용대차가 있고요. 소비대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을 하면서 타인의 물건을 이용을 하는 거죠. 타인 물건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용대차는
임대차랑 다른 것은 이런 차임 지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 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상 임대차, 임대차는 차임이 필요하니까 아무튼 무상대차예요. 무상대차. 임대차랑 사용대차랑 다른 것은 차임 지급이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대차는 이 둘과 다르게 이 임대차, 사용대차는 어떤 특정한 물건, 뭐 A 아파트, A 건물, 특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소비대차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돈, 쌀, 이 소비물이라고 하는데 소비물을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나중에 돈을 다시 갚아야죠. 빌렸으니까 갚아야겠죠. 근데 그 빌렸던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 은행이 줬던 돈, 바로 그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해당 가치를 지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금전대차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상행위, 무상행위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는 돈을 빌렸는데 금전을 빌렸습니다. 근데 금전을 빌리는 대가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뭐가 주일까요? 금전을 빌렸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그래서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이게 주된 행위고요. 이 주된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이것을 종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준법률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이라고 하는 것은 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완전히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법률 행위처럼 보이는데 법률 행위는 아닌 거. 이걸 준법률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뭔지, 법률 행위와 준법률 행위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법률 행위가 있고 비슷합니다. 성격은 상당히 특성이 비슷해요. 준법률 행위, 법률 행위에 준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 중에서 계약도 있고 단독 행위도 있고 합동 행위도 있는데 이것은 다 의사표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은 의사표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의사표시.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과 계약을 맺었을 때 이 사람은 매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잖아요. 매도의 의사표시. 그러면 자기가 매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의사.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다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으니까 이건 다 자기가 바라는 의사표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법률 효과가 의혹되는 거죠. 법률 효과를 원하는 그 법률 효과를 의혹한다는 얘기예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행위. 그래서 근데 의사적인 어떤 행위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각자가 원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사표시 비슷한 걸 하면 법률에서 그 효과를 부여를 해줍니다. 법률에서요. 의사표시는 이 개인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나오는 건데 이 준법률행위는 원하는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일정한 효과가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의사의 통지인데요. 한번 이 의사의 통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 최고와
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무권 대리 얘기를 배웠잖아요. 그 무권 대리 얘기는 법에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네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본인이 대리권을 수용을 하진 않았어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타인이랑 계약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리권이 실제로는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이 얘기를 130조에서 써놓은 겁니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했는데 대리권을 안 줬어요. 대리권이 없어요. 대리권. 그래서 이걸 무권 대리인이라고 해요.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인 양 하면서 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방이겠죠. 이걸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대리 관계에서 이렇게 이 법률과 귀속되는 사람들은 병과 갑인데 이 당사자라고 하죠. 이 갑을 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권 대리인인데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어요. 매매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 130조에서 봅시다. 그러면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 효력이 없다. 이 소리는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무효가 원칙인데 이 본인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 본인이 추인을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가 아니다. 유효이다. 유효가 된다. 이 얘기를 130조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인 뛰어넘었죠. 추인이 단독행위예요. 의사표시죠. 단독행위는. 근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추인이 나옵니다. 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자가 우리가 추하면 뭐 추억, 과거 행위를 인정한다. 추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되세요. 추인하면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 과거 행위를 인정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그 행위를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 아, 그래, 네가 무권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 뭐 그냥 을과의 관계도 있고 둘이 친구라고 해봅시다. 관계도 있고 뭐 이거 문제 삼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행위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데 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추인을 뭐 이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해줄 수도 있는데 추인을 했다고 이 사람이 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추인만 하면 끝나요. 유효가 돼요. 이 사람의 단독행위죠. 이 사람의 의사표시가 필요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인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131조가 또 나오잖아요. 131조도 한번 봅시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병은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고를 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이고요. 무권 대리인.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과 계약을 했는데 이 상대방은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믿었어요. 믿었고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무권 대리 행위라고 해서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이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갑한테 추인할지 여부를. 추인하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약을 살리려고 하면 이 갑의 추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물어봤어요. 갑에게. 근데 이 최고는 지금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법률행위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를 해가지고 갑이 최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걸로 돼서 무효가 된대요. 무효가 되는데 이 최고의 효과가 최고를 했는데 이 최고의 효과가 이 사람이 의도한 겁니까? 이렇게 어떤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이 최고를 한 사람의 의도한 거예요? 아니라 이 법에서 추인 거절이라는 규정을 둬가지고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법률행위 중에 의사의 통지가 있는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는 의사표시는 의혹한 대로 효과가 나는데 준법률행위는 그것이 아니라 이 최고처럼 최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혹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법률에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의 최고는 준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준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는 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 의사를 통지를 했어요. 어떻게 이거 좀 추인을 할지 아니면 당신이 추인을 거절할지 최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건대리 상대방의, 아까 무건대리 갑을병 그렸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추인할지 여부를 최고를 했는데 그 의사의 통지가, 최고인 의사의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해가지고 갑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런 법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최고는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의혹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가 있고 또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약간 둘 간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일정한 사실을, 아까 최고는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관념의 통지는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채권 양도라는 걸 봤는데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권자라고 합시다. 1천만 원의 채권을 을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채권을 넘겨줄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이 채권 양도는 이 두 사람이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 채권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채권이 넘어갑니다. 채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요. 플러스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넘겨줄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등기를 해줘야 하고, 뭐 동산은 인도를 해줘야 하는데, 채권은 그런 게 아니라 의사표시만으로 넘어가요, 바로. 그래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준물권행위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는 이 채권 양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냥 채무를 갚을 사람 뿐이지, 이 채권에 대한 채무를. 근데 이 채무자가 이 채권 양도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을은 채권 양도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채권자인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채권자는 이 사람인데. 그러면 만약에 실제 채권자인, 채권 양도가 있었으니까 실제 채권자인 병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 채권자니까. 근데 이 채무자는 전혀 얘기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채권을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내 채권자 맞춰가지고 돈을 갚았어요. 변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갚는다는 얘기가 변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채권자예요. 실제로는. 나중에 또 갚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중변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중변제 위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채권 양도가 자유이되 이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채권 양도 사실을 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채무자가 채권이 이 사람한테서부터 이 사람으로 갔구나, 이전이 됐구나, 채권 양도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중변제 위험이 없어지겠구나. 이래서 우리 법은 채권 양도를 했을 때 통지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통지는 이 사람이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신빙성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해주면 이 사람이 내가 채권자야 하면서 통지를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본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통지를 해줘야지 이게 진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인이, 채권 양도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채권 양도의 통지예요. 근데 채권 양도 통지는 채권이 양도했던 사실을 그냥 알려주는 거죠, 채무자한테. 아까 최고처럼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권이 이전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 그 관념의 통지는 채권 양도에 통지를 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대항. 그래서 그것도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안 볼 텐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채권 양도에 통지를 해야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법률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